안녕하세요. 국어 최혜림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지문들을 한번 수업을 나가볼 거고요. 인공지능의 미래 딥러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좀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알파고라고 하는 이제 바둑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이 관심 화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 이게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문화와 과학의 대결.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바둑이고 이제 과학은 이제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세돌 구단이 유일한 승리를 거두었던 네 번째 대결은 관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냥 이제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소재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딥블루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왓슨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서 인간을 이겼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둑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속성상, 게임의 이러한 특성상 경우의 수가 무한대여서 아무리 우수한 슈퍼컴퓨터일지라도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파고의 승리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이러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들이 있기는 했지만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세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의 승리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둑을 이제 넘어선 인공지능의 능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의 대결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졌고요. 사람들이 이제 10년에서 20년 내로는 이제 바둑 고수에게 승리하지 못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이김으로써 바둑 고수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바둑 고수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처음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구글이 소유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업체인 딥마인드가 창조해낸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총동원된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래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막 들어있어요. 또 바둑의 확률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파고는 무작위로 바둑돌을 대입해 보면서 예상 확률을 알아낸 뒤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몬테카를로 트릭 탐색을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몬테카를로 트릭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서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 몬테카를로 트릭 탐색 이제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랜덤으로 바둑돌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상 확률을 알아내요. 이 예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낸 후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 이길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선택지가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되도록 돕는 방식이라고 해요. 무작위로 대입하면서 예상 확률을 알아낸 다음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사용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검은 돌로 이제 대결을 벌인다고 하면은 흰 돌이 어디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바둑돌에 대입해 본다는 거는 이 흰 돌이 어떻게 들어가 있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놓이느냐에 따라서 검은 돌을 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 돌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상 확률을 알아낸 다음에 이제 검은 돌을 두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최적의 선택을 반복될수록 되고, 그러니까 그 경기의 승세는 유리하게 풀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단을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으로 이루어진 강화 학습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딥러닝을 통해서 조금씩 강화되는 겁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연산을 수행하면서 예, 아니요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 아니요의 결과를 내놔요. 근데 이 인공지능에 이제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을 내어서 판단을 내리고요. 거기에 대해 종합해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요.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 단순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예, 아니오의 결과를 내두는데 얘는 여러 층, 그러니까 다층을 말합니다. 다층 구조예요. 다층 구조의 정보망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요. 그거를 종합해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즉, 딥러닝은 다층 구조의 정보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서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반 컴퓨터랑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이제 예 아니오의 결과를 내놓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층의 구조의 정보망을 기반으로 해서 잘게 조각돼서 판단을 내리고 종합해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추상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제 딥러닝의 원리에 대해서 일반 컴퓨터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문단 한번 봅시다.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입력된 내용으로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혼자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계학습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요.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학습을 하는 거겠죠. 구글이 알파고에 도입한 이 딥러닝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기계학습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위에서 기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알파고에 도입한 딥러닝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계학습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잖아요. 깊은 이제 학습 정도로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고의 개발자인 이제 데미스 하사비스 박사는 알파고를 개발하면서 프로 바둑 기사의 대국, 그러니까 그 바둑 경기의 내용을 3천만 건 이상을 입력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대한 양의 자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 알파고는 입력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쉬지 않고 바둑을 두면서 혼자서 학습을 하게 되었어요.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딥러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0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바둑을 학습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 주게 되면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죠. 정도가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알파고는 경기를 진행하면서 경기를 쌓아서 스스로 학습하고 전략을 짜기 때문에 딥마인드 개발자들도 알파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화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혼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파고가 이사돌 구단을 상대로 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진화하는 학습 능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진화하는, 이제 강화되는 그 학습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파고라고 하는 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딥러닝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체적인 이러한 학습 방법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분야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하는 것, 또는 이미지 분류에서도 이제 딥러닝을 활용해가지고 자동으로 영상 인식하고 분류하고 뭐 저장까지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리고 제약 산업,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산업에도 이제 딥러닝이 사용되게 된다고 해요. 새로운 약이 개발돼도 생각만큼 약의 효과를 보이지 못하거나 다른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약의 효과나 뭐 다른 작용들에 대해서 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약물 개발이 유용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분야에서도 이제 고객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마케팅 방법을 이제 정하고요. 효과를 가상으로 예측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딥러닝 활용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이제 딥러닝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선 설명을 해줘요. 앞에 행동소조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와 같은 정해진 물음에 답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담은 동영상 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들,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학습해서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 정보인지 자신이 판단을 내려서요. 다음 연산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참조한 자료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단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창의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창의성에 대해서는 이 영화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영화의 내용들을 이제 삽입해주게 되면서 조금 더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라고 이름을 부르면 되나요? 그러니까 사만다래요. 근데 이거는 이 사만다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디서 얻었냐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방금 제가 혼자 지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혼자 지은 거라고 하는데요. 아기 이름 짓는 법이라고 하는 거를 100분의 2초 만에, 상당히 빠른 순간 만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18만 개의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음할 때 소리가 좋다는 이유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는 이 운영 체제를 이렇게 설계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운영 체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의식이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혼자서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예가 자기가 소리가 좋다, 발음할 때 소리가 좋다라는 이유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따로 나간 교과서에 없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딥러닝으로 부정한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 승리하자 곧바로 수많은 사람이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게 됐어요. 왜 걱정을 나타냈냐? 자, 인공지능 기술로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되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안하는 대응하는 이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걸 왜 생각해야 되냐?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가 극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지배자였던 인간이 강력한 인공지능과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되면서 인간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이제 직업들, 인간의 일자리들을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인간의 그러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지금 인간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너무 다 잘해 주고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노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소비가 일어나고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고 고용이 일어나고 다시 노동으로 이어지는 현대 경제의 메커니즘. 이 현대 경제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통해서 이제 순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을 통해서 다시 소비를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요. 다시 고용을 하고요. 다시 노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가 해체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노동을 누가 대체해요? 우리 딥러닝, 이런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서 이 순환 구조가 파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면에서 혁신을 뭔가 새로움을 불러일으킨 과거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강력한 이제 사건에 해당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발생함에 따라서 등장함에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 일자리 감소를 통해서 이제 현대 경제 메커니즘, 그러니까 노동을 통한 순환 구조가 이제 깨지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이제 많은 이제 걱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 기계의 일자리를 뺏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빼앗을 것이라고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의견이 갈린다고 하는 거는 상반된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다양한 의견들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람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브룩스 박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브룩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로봇이 더럽고 위험하거나 단순한 노동 중심으로 인간을 대체할 것이고, 고령화 사회인 만큼,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가 될 만큼, 그러면은 이런 단순 노동,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로봇의 노동력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팩벅과 이제 룸바를 개발했고요. 팩벅 같은 경우에는 탐사용으로 활용을 하고, 이 룸바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에 최초로 투입되기도 했대요. 이 팩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더럽고 위험한
노동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도 위험한 노동에 해당하게 되겠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이 룸바는 뭐 1,000만 대나 넘게 팔렸대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단순 노동과 이제 위험한 이제 현장에서 로봇이 무난하게,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주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동 또는 더럽고 위험한 노동을 중심으로 인간이 대체될 것이고, 이 로봇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면에요. 스탠퍼드 대학교 제리 캐플런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동에서 이제 높아진 지적 노동까지 대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또 대체하고요. 직접 노동까지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뭔가 하는 것들 있죠. 공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놓는 거, 뭔가 하나씩 하나씩 찍어내는 거 말고 지적인 능력을 이제 사용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선생님, 이런 것들 또는 변호사 이런 것들도 다 지적 능력에 해당하겠죠. 그런 것들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대요. 수많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그런 인공지능, 로봇, 기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케플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 이러한 이제 이 노동력의 교체를 2차 산업병력 때 겪었던 공장화와 자동화의 연장선으로 봤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장에서 의 근로자를 기계가 대체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다 수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대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유추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추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랑 B랑 비슷해. 그래서 A가 A 다시로 간다고 하면은 B도 A 다시로 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기계가 공장 내의 근로자를 대체했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서는 똑같은 내용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단순 노동에 그치지 않고 지적 노동까지. 근데 이 지적 노동의 예시들에 대해서 이제 열거해주고 있죠.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또 이러한 혁신이 거듭되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서 직종 자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노동하는 이제 공장 노동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거. 그러니까 이 로봇이 그런 일들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직업 자체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는 통설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통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통념에 해당해요. 통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캐플런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서 뭐 이제 내용을 연결지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이제 문제에서요.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이제 타일러 카우언 교수의 내용입니다. 카우언 교수의 내용. 자, 이 카우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우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통해서 중간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중간층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 중간적으로 보는 사람, 이제 중간계층이 있고 많이 버는 이제 상류층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중간층이 사라지고요. 그 격차, 이 소득 격차가 이제 커지면서 초격차 사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사람과 활동하는 예시로 프리스타일 체스를 들어줬습니다. 이 프리스타일 체스는 어떤 거냐면 사람과 기계가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데요. 좋은 기계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리스타일 체스야말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좋은 것들, 좋은 기계를 갖는 것보다 사용하는 거,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제 더 중요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은 기업 경영이 바뀌고 경제와 사회상도 변화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업의 경영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요. 경제와 사회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전문가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알고서 기계의 결정에 몸을 맡기는 겸손, 그리고 담력, 뭔가 이제 대담함이 필요하다는 게 카온 교수의 설명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변호사야. 아니면 내가 이제 선생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이제 전문적으로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전문가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 내 한계, 내가 이것까지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기계의 결정에 따라서, 기계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몸을 맡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기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정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보의 바다에서.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 기계가 이제 하는 것들, 기계가 이 일들을 대체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를 활용함을 통해서, 전문가의 능력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카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의 활용을 상당히 중시하는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초격제 사회, 그러니까 이제 중간계층이 없어진 이 격차가 커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냐, 이 초격제 사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문단에서 설명을 해줘요. 자, 미래 사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인공지능을 살리거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의 내용이랑 이어집니다. 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는 기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과 세계가 한 축이 된대요. 기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야기한 것처럼 위에서 이제 기계의 활용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계의 활용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기계의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이 기계를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이제 살리거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기계를 잘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계의 방해를 받지 않는, 기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래요. 당연하게도 누구든지 이제 기계를 잘 활용할 수는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소수의 풍부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세계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이 축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과 세계가 또 한 축을 구성한대요. 기계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기계의 방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한 축을 이제 구성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요. 기계와 교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동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도 벌 수 없게 되고요. 소득 격차는 더 커지게 되겠죠. 카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축의 격차를 축소시키는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대요.
왜냐면 이런 초격차 사회가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살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줄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줄이는 것들에 대해서 비관적인 좋지 않은 것 전망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축소시키기 위해서 뭐를 제안하게 되냐면요. 급격한 노동 변화에 노동 환경의 변화, 그로 인한 실업의 결격을 막기 위해서 자동화세를 제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자동화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이 인공지능이랑 로봇을 통해서 인건비,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이제 주는 월급,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되게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을 통해서 직업을 잃은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을 해서 그 격차를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세라고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카오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초격차 사회, 그러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 너무 못 사는 사람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너무 못 사는 사람, 너무 이제 잘 사는 사람을 가르게 되는 이제 요인 같은 경우에는 기계의 결정을 몸을 맡기는 겸손과 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제 잘 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격차를 줄이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동화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생활에 이제 폭발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 생활에 아주 이제 깊숙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효용적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뭔가를 다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은 어느 전문가에만 귀속되는 거, 어느 전문가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의 활용이 효용적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의 이제 삶을 조금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활용한 인간을 위한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인간의 물질 문명이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이제 커가지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효용을 이제 얻을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인간의 물질 문명이 이제 더 윤택해지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커즈와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은 인간과 결합해서 포스트 휴먼이 등장할 것이다라고도 예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제 여러 전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만 따로 놓고서 이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전개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꼭 이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교차시켜서 아니면 이제 얘네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알파고가 이제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대요. 왜냐면 이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이제 세상들을 만들어줬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둑이라는 것에서도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죠. 그렇지만 이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에 근접한 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알파고 같은 경우엔 바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공상과학에 나오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이 알파고와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성공은 인공지능 전체의 성공이 아니라요. 그냥 유능한 개발자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고의 승리라고 하는 게 그냥 유능한 개발자의 작품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자체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바둑계가 쌓아온 자산을 토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한참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파고의 기계학습 능력은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요. 이러한 성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프로그램이 이제 알파고를 뛰어넘는 애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대요. 그래서 알파고를 이제 뛰어넘는 딥러닝들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인간의 영역을 이런 프로그램들이 모두 많이 이제 대체할 것이다, 대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 사회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학적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면요. 인공지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발전의 결과물로서 이러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 사회에 대한 우려감들, 걱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이 걱정에 대한 이제 대안에 해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줘야 하는 부분은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알파고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인공지능 시대의 여러 의견과 전망, 이 파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내놓는 대안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